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맡은 정수현입니다. 이번 세션은 유선 네트워크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스케일 관련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시 필요한 장비 리스트를 만들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고객분들은 여러분들이 미팅하실 때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대역폭, 단말 연결, POE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어에서 엣지까지 업링크 및 다운링크 대역폭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레이트 멀티기가가 인터페이스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최신 포트폴리오에서 6300 SR10이라는 새로운 출시된 스위치가 몇 개 있습니다. 이 스위치의 흥미로운 부분은 전면에 10기가 스마트레이트 48개의 포트가 있고 SR5 버전의 스위치와 다른 업링크 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R10 박스 스위치는 QSFP 28 타입 SFP로 10G, 25G, 40G 및 100G를 지원하고 있고요. SR5 타입 박스 스위치는 SFP 56 타입으로 1G, 10G, 25G, 50G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 연결된 양단의 장비는 공통된 타입의 링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6400의 백본 스위치와 6300M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구성할 때 6300M은 스위치 종류에 따라 6400의 라인 카드의 종류를 다르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400 라인 카드의 SFP28 타입과 QSFP28 타입이 있으니 6300 스위치 종류에 따라서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다운링크 대 업링크 대역폭 비율 보통 오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이 비율을 얼마나 설정하시나요? 그리고 이 비율이 캠퍼스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는 10대 1, 20대 1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요. DCN 같은 경우에는 근래의 사례를 보면 범용적인 서버군에서는 8대 1 정도 요구하고 있고 스트로지 네트워크에서는 4대 1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연결을 요구하는 사항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유선 IoT 디바이스의 경우 많은 유선 IoT 디바이스에는 100메가 용량의 이더넷 포트만 제공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SR10 플랫폼의 스택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경우 SR10 플랫폼에서는 지원되는 링크 속도를 살펴보면 100메가가 아닌 1G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 사례를 지원하려면 6300M의 스택 구성을 할 때 단일 모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6300M의 여러 모드로 혼합해서 하는 혼합 스택 모드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루바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AP는 2.5G, 5G 또는 새로운 700 시리즈 AP에서는 10기가 인터페이스 업링크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이더넷을 통한 PoE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모든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플랫폼에는 AT 전원 또는 BT, PoE 전원이 필요합니다. AP635와 AP655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무선 서비스를 작동시키려면 최소한 AT 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F 전원으로 AP를 동작시킬 수 있지만 무선 서비스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P는 온라인 상태인데 무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모든 유선 장치
장치에 대한 전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회의실 도어 태블릿, 디스플레이 등 요즘에 많은 POE 전원을 사용하는 단말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의 예산을 이해하고 POE 제공 용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OE 규격에 대한 클래스 정보를 보여드렸고요. 각 클래스마다 전원을 공급하는 와트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 POE 단말기가 클래스 4인지, 5인지, 6인지를 확인하고 그 장비가 수입 POE 제공하는 스위치가 어떤 등급의 POE 클래스까지를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장비를 선정해야 되겠죠. 참고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아르바 POE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스위치 모델을 선정한 것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위치 배포 스타일에 대한 단독형 스위치, 스택, 샤시 등을 나눌 수 있고, 또한 필요 포트 수와 설치 현장 요구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물의 IDF 룸에 스위치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IDF 룸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 포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필요 전원 포트는 얼마나 제공하는지, 필요 전력은 충분한지, UPS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요구사항에 따라 단독형 스위치를 설치할지, 스택으로 묶어서 설치할지, 아니면 하나의 샤시 스위치로 구성할지 등의 구성 형태를 결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IPv6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본 고객 중에서 듀얼 스택 또는 IP 버전 6 구성을 요청했던 고객이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신입사원 때마도 IP 버전 6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요.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확실히 IP 버전 4 주소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의 테이블 크기입니다. IP 버전 4 주소는 32비트 주소이고 IP 버전 6 주소는 64비트 주소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소비 관점에서 볼 때 IP 버전 6 주소는 스위치의 메모리의 2배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의 주소를 배포할 때 슬랙 또는 DHCP 버전 6에 대한 선택에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P 버전 6 고려할 때 IP 버전 6 주소 할당을 스테이틱하게 수동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4비트 주소 만드는 거 엄청 어렵죠. 그래서 거의 모든 고객 담당자들이 다이나믹하게 주소 할당을 하기 위해서 슬랙이나 DHCP 버전 6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슬랙과 DHCP 버전 6의 차이점은 IP 버전 6 주소를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서버에서 할당받느냐의 차이가 있죠. 슬랙이 좋을까요? 아니면 DHCP 버전 6가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장의 경우는 여러 경우수가 있지만 설정하기 쉽고 간단한 것은 슬랙이고 단말 관리 추적이 가능한 것은 DHCP 버전 6가 되겠습니다. 단말 주소에 역추적이 필요한 경우 슬랙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P 버전 6, DHCP 버전 6를 사용해야 단말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 요구사항입니다. 요 근래에 가장 흥미로운 요구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세그멘테이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토폴로지는 기존의 3계층, 2계층, 스파인리프, L2 업링크, L3 업링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HP 아루바는 UBT와 VXLAN 사용한 터널링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작업 중 많이 발생하는 이슈는 ACL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스위치 장비마다
ACL 리소스는 다른데 보통 스위칭 용량과 스위치 포트만 수만 계산해서 장비를 선정하죠. 그러다 보면 구축 중에 다량의 ACL 또는 ACL이 길고 긴 경우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필히 사전에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선정 시에 ACL에 대한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이나 타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ACL 자원 한계에 대한 CX 스위치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더블 유저 롤 ACL입니다. DUR이라고 하죠. 이 DUR은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 할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미리 설정해 놓은 정적인 메모리 소비를 하지 않고 룰이 사용자가 인증된 이후에 인증된 사용자에 맞춰서 필요한 ACL만 장비에 할당이 돼서 동작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ACL을 배표할 수 있고 따라서 스위치 자원을 그만큼 더 소비하지 않는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다음은 맥색입니다. 맥색은 레이어 2에서 암호화 기술이고 스위치와 스위치 혹은 스위치와 호스트 간의 통신을 암호화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스위치 포트 미러링으로 데이터를 조합해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200과 6300의 데이터 시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장비마다 업링크만 맥색을 지원하는지 다운링크까지 지원하는지 사양이 틀리니까 꼭 확인하고 구성에 따라서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3T와 스팽트리를 사용했지만 2010년도에는 스팽트를 사용하면서 액티브 스탠바이에 블로킹 포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본과 워크그룹 스위치 간의 멀티샷시 링크 에그레이션을 통해 액티브 구조의 인프라를 구성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VXLAN 아니죠. 2020년도에는 ECMP를 통한 더 많은 스파인 구성과 리프 L3 엣지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어드밴스드 세그멘테이션, VXLAN 등을 이용해서 스파인 리프 아키텍처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도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BOM입니다. BOM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첫 번째, 선택하려는 플랫폼이 규모, 요구사항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상호 연결된 디바이스 간에 업링크 및 다운링크가 동일한 속도를 지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스위치, 다양한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내가 디자인하는 네트워크 구성이 얼마나 오버스펙으로 구축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증설을 위한 여유 자원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필요 포트수 혹은 필요 장비수를 보고 물량을 산출할 때 향후 트렌드를 참고하여 증설 예상분이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론은 너무 여유분이 많이 선정하여 과잉 구축하지 말고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하여 과소 구축하지 말고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스케일링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대역폭, 스위치 플랫폼, 틱캠, 스위치 용량, 스위치, 프로파일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익숙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캠퍼스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네트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전형적인 캠퍼스 네트워크 2티어 구조이고요. 오른쪽은 데이터 센터의 스파인 리프 패브릭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말한 기술적 고려 요소는 두 네트워크 모두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으면 이 고객의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역폭의 종류와 영향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배포한 다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한 다음 수정해야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역폭이 부족하면 대역폭을 추가하거나 호스트를 줄이거나 스위치 프로파일을 수정하거나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나 좋은 하드웨어라도 네트워크 설계를 수정해야 하는 기술이 너무 많다면 그건 올바른 네트워크 디자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장비를 선정하고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말한 고려사항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시죠. 대역폭 밴드위스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의 다운링크 속도의 합과 업링크 속도의 합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제를 보시죠. 서버와 스위치 연결에 25기가 포트가 40개 있습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25 하면 1000이 되겠죠. 1000기가와 같습니다. 이것이 스위치의 다운링크입니다. 업링크는 100기가 업링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1000기가를 100기가로 나누면 10대 1의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은 적합할까요? 그것은 고객에 따라 다르고 네트워크 유형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1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5대 1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대 1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레이어 3 라우팅 ECMP를 사용하는 경우 2개의 업링크를 추가하면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다운링크 속도 1000기가를 업링크 속도로 나누면 됩니다. 업링크는 100기가를 하나 더 추가했으므로 200기가 되고 5대1의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링크를 증설하여 비율을 낮추면 더 나은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장비를 보고 계산해 보시죠. 신형 6300M 스위치는 10G 48포트 링크를 가지고 있고 100G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12대 1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9332D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400G 32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대1도 될 수 있고 2대1도 될 수 있고 4대1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 구속을 한다고 하면 24포트는 다운링크로 6포트, 업링크로는 6포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버 서브스크립션 비율은 캠퍼스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센터 또는 무선이나 유선에 따라 모두 원하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 트래픽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스위치의 다양한 플랫폼을 살펴보기 전에 스위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스위치라도 이 기본적인 스위치 아키텍처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 아키텍처는 일반 원유 픽스드 스위치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 그리고 중간에 에이직이 있습니다. 패킷이 입력 포트에 도착을 하고 그러면 패킷은 기본적으로 묶음 단위로 네트워크 포워딩 엔진으로 파이프라인을 전송됩니다. 패킷이 L2 패킷이면 L2 테이블의 목적지 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거고 패킷이 L3 패킷이면 L3 테이블에서 목적지 IP에 맞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L2 또는 L3에서 포워딩 룩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L QS를 조회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에서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큐잉 서브 시스템이 모든 트래픽을 관리하고 패킷이 포트에서 전송되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고 버퍼를 처리합니다. 이 스위치가 샤시 기반의 스위치인 경우 이는 여러 개의 라인 카드가 있고 일반적으로 라인 카드 하나의 에이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래픽이 한 라인 카드에 한 포트에 들어오고 다른 라인 카드의 포트에서 나가는 경우 에이직이 백플레인 패브릭을 통해 다른 에이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패브릭을 통해 이동한 패킷이 송신 전송을 위해 선택되면 버퍼에서 패킷을 가져와 네트워크 포워딩 엔진 파이프라인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책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이 구현되어 출력 포트를 통해 전송이 됩니다. 이게 스위치 기본 아키텍처고요. 스위치 아키텍처는 다양한 유형의 에이직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칩으로는 브로드컴의 에이직이 있고 CX 스위치는 아르바 자체 에이직을 사용합니다. 아르바 에이직은 아르바 젠7이라는 에이직이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플랫폼은 왼쪽에 6400 스위치, 6300 스위치, 6200, 8360 그리고 8100 플랫폼이 있습니다. 6400은 샤시 기반 스위치고 나머지는 고정 포트 기반 스위치입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장비 에이직에 사용되는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 상용 칩을 사용하는 장비와 텔레2라는 아르바 젠7 에이직을 사용하는 아르바 에이직을 사용하는 장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메어 스위치는 모두 브로드컴 칩을 사용하고 있고 이 표는 12900의 스위치의 라인 카드가 브로드컴의 제리코 칩이나 트라이던트 3 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바 칩을 사용하는 스위치는 VXLAN, GBP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인식, 어플리케이션 기반 폴리시 또는 PIP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칩 기반 스위치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용칩을 사용하는 유사한 플랫폼에 비해 맥 테이블이나 라우팅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X 스위치에서 상용칩을 사용하는 플랫폼은 8320, 8325, 8400, 9300, 10K입니다. 실제 장비 스펙을 비교해보면 8360은 이 프로파일에서 20만 개의 맥 주소를 지원하고 8325는 98,000개의 맥만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맥 테이블 사이즈가 젠7 에이직의 플랫폼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라우팅 테이블 IP 버전 4나 IP 버전 6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8360은 600만 개의 경로를 지원하는 반면 8325 상용칩 장비는 IP 버전 4는 13만 개, IP 버전 6는 32만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8360에서 맥 및 IP 라우팅 사이즈가 더 나은 예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능이 다 아루바 에이직 젠7을 사용하는 스위치가 더 우수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장비 스펙을 확인할 경우에는 피처 내비게이터 또는 TFM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링크는 고객이 액세스할 수 있는 공개형 피처 내비게이터고요. 두 번째는 인터널용이고 세 번째는 파트너 분들한테 제공하는 TFM 링크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루바 젠7 에이직의 플랫폼의 성능 향상 기술 중에 하나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핍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은 7세대 에이직 플랫폼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VXLAN 패브릭은 솔직히 모든 클라이언트의 이스트 웨스트로 트래픽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트래픽 자체는 데이터 센터에 비해 소량이고 대부분의 트래픽들이 노스, 사우스 기반의 인터넷과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으로 클라이언트로 들어오는 트래픽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패브릭 구성에서 이 핍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V탭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라우팅 리소스를 ARP 리소스를 소비하지 않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기본값인 핍 옵티마이제이션이 없는 예제입니다. 핍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켜지 않았습니다. 여기 V탭이 스위치에서 지금 ARP 항목의 수가 보면 43개입니다. 이 10.1.10 대역이 ARP 항목이 액세스 트리에서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IP와 이 ARP 테이블을 보면 IP와 통신이 없더라도 여전히 요 액세스 스위치 3번에서 ARP 리소스, ARP 엔트리 리소스를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핍 옵티마이제이션을 키면 스위치의 리소스 소비를 절약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목수를 보면 켜지지 않았을 때는 유효한 트래픽이 없을 때 유효한 트래픽이 없을 때 유효한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본 ARP 엔트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제로 보면 PC2의 IP와 맥이 액세스 스위치 1이 학습되고 외부로 전파는 되었지만 액세스 스위치 3에서는 에이직 핍 테이블의 기록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스위치 3의 ARP 엔트리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1개의 값만 소보된 것을 사용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1.10.15의 IP는 더 이상 표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웨스트 방향 트래픽이 없어도 맥 주소는 여전히 학습됩니다. 따라서 이스트-웨스트 방향의 트래픽이 없어도 L2는 여전히 학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핍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은 실제로 ARP 항목에 대한 핍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맥 테이블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사용치 플랫폼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특캠 한국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조건 연산 컨텐츠 주소와 메모리, 보통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 같은데요. TCAM은 기본적으로 빠른 테이블을 조회하기 위해서 설계된 특수 컴퓨터 메모리입니다. 범용 램과 비교했을 때 빠른 테이블 조회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널 TCAM과 익스터널 TCAM 모두 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익스터널 TCAM이 있는 8400의 라인 카드 사진입니다. 보시는 부분이 익스터널 TCAM입니다. 그리고
인터널 TCAM은 ASIC 내부에 있습니다. show 리소스 명령을 사용하면 스위치에서 ACL과 폴리시 엔트리 사용량과 여유 용량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6400에서 확인한 결과값이고 오른쪽은 6300에서 확인한 결과값입니다. 이러한 리소스 값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소스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400에서는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면 8400은 익스터널 TCAM이라고 앞에서 보았던 인터널 TCAM에서 본 ACL이나 폴리시 테이블보다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IP 버전 4 ACL 폴리시와 IP 버전 4 및 IP 버전 6 유니캐스트 라우팅도 그리고 하이 캐퍼시티 TCAM이라는 리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400이 이 익스터널 TCAM을 통해서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유일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CX 플랫폼은 ACL과 폴리시만의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 맥 테이블이나 라우팅 테이블용으로는 TCAM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위치 캐퍼시티에 관한 내용인데요. show 리소스 명령어 말고 show capacity status라는 명령어로도 스위치에 있는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다양한 필터를 이용하여 스위치 상태와 자원 소비 사용률을 표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처 내비게이터와 피처 매트리스를 참고하여 하며 이를 사용하여 스위치의 리소스 용량을 확인하고 이러한 값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 시트와 RFP에 기입할 숫자이며 해당 기능이 테스트되고 검증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성능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명령어는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용량 상태를 표시하는 리소스 중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 스위치에서 현재 IPv4와 v6 모두의 네이버가 49,152개 중에서 29개가 있는데 IP 버전 6는 0개이고 v4는 29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38개의 라우팅 테이블이 사용되고 있는데 IP 버전 4는 35개이고 v6는 3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장비의 스위치의 캐패시티 정보를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 프로파일입니다. 이것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show 프로파일 available 이 명령을 사용하면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 종류를 확인하고 기본 프로파일을 실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낮은 맥 테이블 사이즈와 ARP 테이블을 사용하는 대신 더 많은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거나 더 높은 맥 테이블 사이즈 대신 더 낮은 ARP 테이블 사이즈를 사용하는 프로파일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어 스파인 프로파일은 디폴트 프로파일보다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가 크고 리프 익스텐디드 프로파일은 맥 테이블 사이즈가 확실히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치 프로파일 기능은 모든 스위치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6400, 8320, 8325, 8360, 9300, 10K의 스위치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각 스위치별 프로파일 성능은 TFM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EVPN VXLAN 구성에서 센트럴라이즈드 L3 게이트웨이와 디스트리뷰트드 L3 게이트웨이가 어떤 식으로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근래에 가장 핫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VXLAN EVPN 패브릭 아키텍처입니다.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하던 패브릭 아키텍처가 현재는 SDN을 통한 자동화와 IP 모빌리티 편의성을 위해서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VPN VXLAN, Centralized L3 Gateway 및 Distributed L3 Gateway 구성 방식에서 사용되는 리소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게이트웨이 또는 다른 게이트웨이가 방화벽에서 표시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각각의 V탭들은 VXLAN 터널을 사용해서 레이어 2 연결만 제공하고, 이런 모든 레이어 2 V탭은 언더레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 2 확장만을 제공할 뿐 VM들은 실제로 방화벽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은 리프 스위치가 L2 V탭이기 때문에 방화벽을 통하여 스테이트풀 레이어 기반의 서브넷 간의 트래픽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V탭은 EVPN VXLAN 오버레이를 위한 자원과 VLAN 네트워크와 맥 정보만을 위한 자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센트럴라이즈드 L3 게이트웨이 구성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방화벽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여기에서 V탭으로 이동한 것을 말합니다. 이 구성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좀 더 트랜스페어런트한 통신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방화벽 없이 하나의 V탭의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단순 라우팅과 ACL만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 V탭은 VLAN과 맥에 대한 리소스를 소모하고 센트럴라이즈드 L3 게이트웨이인 그 V탭만 라우팅과 ARP 등을 추가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스트리뷰티드 L3 게이트웨이입니다. VXLAN 구성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구성이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여러 렉에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VLAN 10.1과 11.1은 서로 다른 렉의 동일한 IP에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트리뷰티드 레이어 3 게이트웨이를 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 집중식과 비교했을 때 이 방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중앙 집중식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게이트웨이 V탭까지 트래픽을 보내야 되고, 여기서 초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렉을 나가서 기본 게이트웨이 접속했다가 다시 V탭으로 돌아와야 하는 구조 때문이죠. 이 디스트리뷰티드 게이트웨이에서는 렉 상단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도착만 하면 다시 아래로 라우팅할 수 있으므로 트래픽이 렉을 떠날 필요가 없고 VRRP나 기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NKS IP로 서로 다른 렉의 V탭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트 게이트웨이 V탭 구조에서는 거의 모든 V탭의 전체 V탭들이 전체 VLAN의 게이트웨이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트의 모든 맥, ARP 그리고 라우팅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자원을 소모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좀 전에 말한 PIP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4대의 V탭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4대의 V탭 게이트웨이를 CX10K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렉 사이에서 이스트 웨스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트래픽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테이트 풀 검사를 제공하고 동일한 VLAN과 서브넷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서브넷에 10.10 또는 10.11이 있는 경우 통신을 허용하도록 또는 통신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트 웨스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인스펙션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V탭에
PVLAN을 활성화시키고 클라이언트들을 그리핑하여 PVLAN을 매핑시키는 형태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을 하고 동일한 서브넷과 VLAN 내에서 PVLAN을 통해 CX10K를 통해 방화벽 정책사에서 통신을 하고 다른 서브넷과 VLAN 사용에서는 CX10K를 통해서도 똑같이 스테이트풀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VPN VXLAN 멀티 구조의 스케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XLAN EVPN 같은 경우 오버레이 아키텍처에서는 단순한 호스트 개수와 서브넷 개수로 라우팅이 결정되는 것인 반면에 VXLAN에서는 언더레이와 오버레이에서 발생하는 라우팅도 고려해야 되고 L2VNI 또는 L3VNI에 따라서 맥 테이블과 ALP 테이블, 서브넷과 테이블들도 라우팅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네트워크보다 많은 자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루바 QA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트너분들과 고객분들이 참조하여 네트워크 스케일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하였고, 이제 보여드릴 장표가 그 검증된 수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이성노 매니저님이 구성하여 스위치에서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심플한 기본적인 VXLAN 구조에서 스파인 2대, 리프 2대, 보드 리프 1대, L2 스위치를 구성하고 PC를 2대만 연결한 구성입니다. 이러한 구성일 때 리프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로컬 말고 VXLAN 통해서 받은 리모트 맥까지 저장하고 있고, 라우팅 테이블은 163개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VXLAN은 EVPN을 통해서 맥 정보와 ARP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EVPN은 5가지의 라우팅 타입이 있어 일반적인 라우팅 테이블보다 많은 양의 자원을 소모하며 통신을 합니다. 실제 스위치 스펙을 보면 왼쪽에 있는 8000 시리즈 스위치와 오른쪽에 있는 6000 시리즈 스위치의 맥이나 ARP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풍부한 사이즈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스펙을 장비로 VXLAN 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테이블보다 적은 수의 용량으로만 동작을 하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아루바 QA팀에서 검증한 데이터를 보면 먼저 데이터 센터 싱글 패브릭 구성인데 127개의 4개, VTAP 127개 물리적으로 2대씩 구성하여 서버들을 연결하고 스파인 스위치는 8400으로 이중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8325로 리프 구성했을 때 8360으로 리프 구성했을 때의 수치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프로토콜의 수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주로 맥, ARP, 라우팅 테이블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본 데이터 시트에 표현되는 수치보다 적게 동작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여러분이 고객 네트워크를 VXLAN을 구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싱글 패브릭을 128개의 VTAC과 4개의 VLF, 20개의 VNR을 구성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실제로 6300 스위치도 리프 스위치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6300으로 리프를 스위치로 구성하면 다른 리프 스위치의 성능이 좋아도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300을 VTAP으로 구성 시 특별하게 고민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 멀티 패브릭 구성입니다. 패브릭마다 지정된 보드 리프를 통해 각각의 패브릭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멀티 패브릭 구성에서는 아루바 칩 장비보다는 사용 칩 사용한 장비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멀티 사이트 구성에서는 호스트 테이블이 로컬과
로컬 테이블과 리모트 사이에서 학습된 테이블 수치가 다른 것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캠퍼스 네트워크의 멀티 패브릭 구성은 쉐어드 보드 VTech 구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구성이고요. 각각의 패브릭이 연결하기 위해서 쉐어드 VTech을 별도로 구성하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성의 특이점은 패브릭 간의 호스트 테이블을 공유하지 않고 라우팅 형태로만 연결된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캠퍼스 멀티 패브릭 구조로 버더리프를 코어 루트 리플리케이터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코어 RR 버더리프 스위치를 통해서 호스트 테이블을 공유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쉐어드 보더리프 구성과 코어 RR 보더리프 구성은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루바 CX 스위치를 이용하여 장비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확인해야 하는 고려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세션이었으면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위치 스케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